선대받으며 그저 바닥을 닦고 설거지나 하던 가난한 가사 도우미가 재벌가 외동아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어느 날 아침, 막강한 권력을 쥔 회장이 예정보다 일찍 귀가했다가 거실에 들어서는 순간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곳에는 가사 도우미가 분필을 든 채 눈을 반짝이며 강의를 하고 있었고, 그의 금쪽 같은 아들은 도우미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계급과 명성, 그리고 돈에 대한 모든 편견이 뒤집혔습니다. 호화로운 저택을 발칵 뒤집어 놓은 이 충격적인 이야기는 아주 단순한 초등학교 수학 문제 하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의 끝을 듣기 전까지는 다음에 벌어진 일을 도저히 믿지 못하실 겁니다. 그해 여름 어느 목요일 오후, 광주 도심의 하늘에서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고급 세단 유리창 위로 얼룩진 빗물은 차 안에 앉아있는 남자의 심경을 대별하는 듯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함성그룹의 함도영 회장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원주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중요한 회의가 파트너사의 건강 문제로 갑자기 취소되는 바람에 예정보다 이틀이나 일찍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귀가하는 길이었습니다. 젊은 운전기사가 망설이며 뒤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회장님, 본사에 먼저 들르시겠습니까? 도영은 고개를 저으며 낮고 굵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집으로 바로 가세. 내가 없을 때 그 집구석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보고 싶군.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던진 말이었지만 도영의 눈빛에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피로일 수도, 의심일 수도, 혹은 아주 드물게 일어나는 호기심일 수도 있었습니다. 광주에서 가장 부유한 동네인 봉선동, 그곳에 위치한 150평 규모의 거대한 흰색 저택 앞에 차가 멈춰 섰습니다. 비는 여전히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지만 도영은 우산도 쓰지 않은 채 성큼성큼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집 안은 괴종시계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릴 뿐 이상하리만치 조용했습니다. 그는 관리인에게 알리지 않고 조용히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는 오직 공부만 잘해서 가업을 잇기만 하면 된다고 선언했던 그의 유일한 아들, 함준호의 공부방이 있었습니다. 그가 살짝 열린 공부방 문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을 때 아들의 맑은 목소리가 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민지 이모, 만약 연못에 물고기 7마리가 있는데 그중 3마리가 밖으로 나가면 연못에는 몇 마리가 남아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부드럽지만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준우 도련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못은 물고기가 사는 집이잖아요. 물고기가 정말 밖으로 나갈까요? 아니요. 아니에요. 물고기들은 여전히 연못 안에 있어요. 그냥 다른 쪽으로 헤엄쳐 간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7마리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아주 훌륭해요, 준우 도련님. 수학은 단순히 숫자를 세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계산하려는 것의 본질을 이해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준우의 까르르 넘어가는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도영이 최근 들어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소리였습니다. 그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아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은 뉴민지, 채용된 지 2달도 안 된 신입가사 도우미였습니다. 그녀는 늘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청소와 설거지만 하던, 자신에게 주어진 분수를 절대 넘지 않던 왜소한 체격의 여성이었습니다. 도영은 문을 밀고 들어가 위압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방 안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준우는 소스라치게 놀라 뒤를 돌아보았고 민지는 벌떡 일어나 떨리는 손을 모았습니다. 회장님, 저는 그저... 당신 지금 내 아들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도영이 말을 자르며 분노 어린 눈빛을 보냈습니다.
준우 도련님께서 권 선생님의 설명이 이해가 안 된다고 하셔서 제가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린 것뿐입니다. 바로 그때 준우의 고액계인 과외 교사인 권 선생이 찌푸린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방금 올라와 보니 이런 상황이더군요. 천한 도우미 주제에 감히 도련님을 가르치려 들다니 이해할 수가 없네요. 이건 명백히 선을 넘은 행동입니다. 민지는 고개를 숙이며 작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럴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입 닥쳐. 권 선생이 소리쳤습니다. 내가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감히 그룹 회장님의 아들을 가르쳐. 주제를 알고 까불어야지. 자. 순식간에 날아든 손찌검을 아무도 막지 못했습니다. 민지는 붉어진 뺨을 감싸 쥐고 눈시울이 붉어진 채 멍하니 서 있었고 도영은 이 갑작스러운 상황에 말문이 막혀 그저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준우가 서럽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는 민지에게 달려가 안기며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민지 이모는 잘못 없어요. 이모는 그냥 내가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준 것뿐이라고요. 왜 이모를 때려요? 도영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준우, 너 이리 오지 못해. 저 여자는 그냥 도우미일 뿐이야. 하지만 이모는 그 누구보다 저를 잘 이해해 준단 말이에요. 준우가 흐느끼며 소리쳤습니다. 넓은 방 안에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창밖의 빗줄기는 굵어져 유리창을 때리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마음을 두드리는 듯했습니다.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짐을 챙겨서 당장 나가겠습니다. 회장님과 도련님께 더 이상 폐를 끼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녀는 도망치듯 방을 빠져나갔고 준우의 작은 가슴은 수학 문제보다 더 큰 무언가에 의해 짓눌린 채 혼란 속에 남겨졌습니다. 도영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세상을 떠난 아내의 말이 예언처럼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도영 씨, 아이는 책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가르치는 거야. 우리 아이가 머리만 좋고 가슴은 차가운 사람으로 자라게 두지 마. 그는 아무 말 없이 방을 나왔지만 그의 눈 속에는 마음의 폭풍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 폭풍은 그가 옳다고 믿어왔던 계급에 대한 낡은 관념들을 송두리째 휩쓸어버릴 기세였습니다. 아들의 울음소리가 뒤에서 계속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밖에는 완벽해 보였던 이 저택 내부에서 무언가 변화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듯 비가 하염없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바깥 날씨는 개었지만 집 안은 평소보다 더 어두웠고 마치 다가올 폭풍을 피하기 위해 모든 사물이 숨죽이고 있는 듯 무거운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도영은 서재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도우미를 부르지도 점심을 찾지도 않은 채 비서가 가져온 CCTV 하드디스크 화면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마우스를 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어제 방을 나가던 민지의 눈빛에 담긴 무언가가 그를 잠 못 들게 했습니다. 억울함이었을까요? 상처였을까요? 아니면 그보다 더 나쁜, 그가 감히 똑바로 마주하지 못했던 낯익은 감정이었을까요? 그는 어제 오후 3시 13분에 공부방 영상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준우는 책상에 앉아 줄지어 놓인 사탕을 뚫어져라 보고 있었습니다. 보세요. 준우 도련님이 사탕 3개를 먹었는데 5개가 남았다면 원래 몇 개가 있었을까요? 8개요. 잘했어요. 그럼 이제 질문을 바꿀게요. 만약 친구 2명에게 똑같이 나눠준다면 한 사람당 몇 개를 가질 수 있을까요? 준우는 눈살을 찌푸리며 사탕을 하나씩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당 2개씩, 그리고 하나가 남아요. 민지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맑은 웃음소리는 숨막히는 이 집과는 어울리지 않을 만큼 순수했습니다.
도영은 무의식 중에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녀는 전통적인 주입식 교육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놀이를 하고 있었으며 소통에 서툰 아이가 침묵의 세계에서 걸어 나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고 있었습니다. 준우가 웃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그림을 그리며 민지에게 사탕을 씹어서 수학 문제를 푸는 공룡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민지는 그 방을 거쳐간 그 어떤 명문대 출신 교사보다 더 집중해서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평가하지 않고 말을 끊지 않고 거칠게 수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도영은 준우가 방금 그린 그림을 자랑스레 들어 올리는 장면에서 화면을 멈췄습니다. 민지 이모, 이것 보세요. 제가 이모를 그렸어요. 이모는 제 공룡말을 알아듣는 첫 번째 사람이에요. 민지는 손으로 입을 가리고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모는 공룡말은 모르지만 준우 도련님의 눈빛은 읽을 수 있어요. 아이들의 눈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도영은 의자에 몸을 기대며 누군가 가슴을 짓누르는 듯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준우는 말수가 줄고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친구도 없이 웃음을 잃은 채 살아왔습니다. 지난 1년 동안 5명의 과외 교사를 고용했고 모두 화려한 스펙을 자랑했지만 그 누구도 영상 속 장면처럼 아들을 행복하게 웃게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비서실장이었습니다. 회장님, 지시하신 대로 류민지 씨의 상세 이력을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다소 의외의 사실이 있습니다. 말해봐. 그녀는 북구에 있는 서림초등학교 정교사였고 교육청 표창까지 받았지만 2년 전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유가 뭔가? 학교 측에서 자발적 모금이라는 명목으로 학부모들에게 학교 발전 기금을 강요한 사실을 문제 삼았던 것 같습니다. 저소득층 학부모들을 대신해 민원을 제기했다가 도서관 사서로 좌천되었고 결국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도영은 눈을 감았습니다. 3년 전 어느 저녁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봉사활동을 다녀온 아내의 얼굴이 분노로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여보, 그거 알아.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불이익을 감수하는 용감한 선생님들이 있는데 시스템은 그런 분들을 가차없이 내치고 있어. 그때 그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었습니다. 그런 일에 끼어들지 마. 득될 거 없어. 그런데 그 이야기 속의 주인공이 지금 자신의 집 바닥을 닦고 싸구려 사탕으로 아들에게 수학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도영은 주방으로 내려갔습니다. 주방은 텅 비어 있었고 늙은 관리인만 남아 있었습니다. 민지 씨는 어디 갔나? 회장님, 민지 씨는 아예 그만두었습니다. 도련님께 해가 될까봐 두렵다고 하더군요. 오늘 새벽같이 짐을 싸서 나가면서 이 편지를 남겼습니다. 도영은 편지를 집어 들었습니다. 정갈하고 단정한 글씨체였습니다. 함 회장님께 제 분수를 넘는 행동을 하여 죄송합니다. 누구를 대신해 가르치려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이가 공부를 즐거워하지 않으면 지식은 짐이 될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준우 도련님은 훌륭한 아이입니다. 저처럼 부족한 사람에게서 배움의 즐거움을 찾았다고 해서 도련님을 혼내지 말아주세요. 만약 제가 다시 교단에 설 기회가 생긴다면 그때도 저는 허락을 구하지 않고 제 학생들에게 올바른 것을 가르칠 것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제가 있을 곳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압니다. 제자들의 웃음을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영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원망도 변명도 없는 짧은 편지에는 무서울 정도의 고요함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수없이 노력하다 결국 놓아버린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체념의 고요함이었습니다. 그날 밤, 준우는 미열에 시달렸습니다.
아이는 말없이 침대에 누워 그림 한 장을 꽉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흰 셔츠를 입고 책을 든 여자 뒤로 입을 크게 벌리고 웃는 공룡이 그려진 그림이었습니다. 도영은 침대 곁에 앉아 아이의 머리를 쓸어 넘겼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그는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아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준우야, 민지 선생님 다시 만나고 싶니? 아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모는 저를 알아요. 수업 내내 동상처럼 앉아 있으라고 강요하지 않아요. 제가 화이트보드보다 색종이를 더 좋아한다는 것도 알고요. 제가 긴장하면 연필 끝을 씹는다는 것도 알아요. 이모는 다 안단 말이에요, 아빠. 도영은 고개를 떨구고 아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은은한 조명 아래 천하를 호령하던 회장은 아들의 순수한 영혼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작고 초라한지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도영은 직접 차를 몰고 북구의 낡은 주택가로 향했습니다. 민지가 살던 몇 평 남짓한 좁은 자취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웃 주민은 민지가 새벽같이 방을 빼서 어디론가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도영은 차로 돌아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수많은 기업 전쟁에서 승리해왔지만 돈으로도 되살 수 없는 것, 진정한 스승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에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예전 영상을 다시 틀었습니다. 민지가 바닥에 앉아 준우와 마주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만약 도련님이 선생님이라면 친구들에게 뭘 가르쳐 줄 거예요? 준우가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저는요, 시험 점수가 낮은 친구가 사실은 친구가 제일 필요한 사람이라고 가르쳐 줄 거예요. 민지가 따뜻한 목소리로 웃었습니다. 그리고 도련님이 어른이 되면 옳은 말을 했다고 해서 쫓겨나는 사람이 없게 해주겠죠. 도영의 뺨 위로 무의식 중에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영상은 끝났지만 그의 가슴 속에서는 무언가가 막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은행나무 사이로 비치는 햇살이 저택의 벽돌 위로 쏟아지며 남아있는 우울한 공기를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함도영 회장은 흰 셔츠 소매 단추를 꼼꼼히 채우며 오늘 아침 비서가 건넨 두툼한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류민지의 과거가 담긴 서류였습니다. 그는 감정에 쉽게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20년 넘게 사업을 하면서 냉철한 결단을 내리는데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얇은 종이 뭉치가 마치 깨지기 쉬운 물건이라도 되는 양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습니다. 경위서, 징계위원회 회의록, 학부모 탄원서까지 모든 서류에는 서림초등학교 3학년 2반 담임 류민지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한 줄 한 줄 꼼꼼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류 교사는 교내 분란을 조장하고 학부모를 선동하여 학교의 발전 기금 정책에 반대했으므로 지원 부서로의 전보를 명함. 다른 문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5월 학부모 회의에서 류 교사는 대립적인 발언을 하여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켰음. 하지만 그 뒤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힌 학부모들의 감사 편지, 사본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민지 선생님 덕분에 우리 애가 아침마다 학교 가는 걸 무서워하지 않아요. 형편이 어려워 학원도 못 보내는데 선생님이 무료로 남아서 공부를 봐주셨어요. 도영은 의자에 몸을 기대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가사 도우미가 아니라 진짜 선생님이었습니다. 가난한 제자들을 지키려다 교단에서 쫓겨난 것이었습니다. 그는 사무실을 나와 도시 외곽의 낡은 카페로 향했습니다. 옛 친구들을 통해 수소문한 끝에 중요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서림초등학교 전 교감이자 지금은 은퇴한 공 선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도영의 아내와 대학 동창이기도 했습니다. 공 선생은 도영을 보자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제야 그 친구에게 관심을 갖는 건가? 제가 틀렸습니다. 도영이 후회 섞인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공 선생은 차를 따르며 잠시 침묵하다 입을 열었습니다. 민지는 제가 본 교사 중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네. 그 친구는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들과 소통하는 재주가 있었지. 하지만 건드려서는 안 될 것을 건드렸어. 불법 찬조금, 변종 과외, 그리고 무엇보다 오만석의 심기를 건드렸지. 오만석은 현재 시교육청 부교육감이지만 당시엔 구교육장이었어. 학교는 불똥이 튈까봐 젊은 교사 하나를 희생양으로 삼기로 한 거야. 내가 반대했지만 묵살당했고 민지는 그렇게 교육계에서 매장당했지. 집으로 돌아온 도영은 비서에게서 또 다른 자료를 받았습니다. 짧은 녹음 파일에는 앳된 소년의 목소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지 선생님이 없었다면 전 아마 4학년 때 학교를 그만뒀을 거예요. 선생님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씀해 주신 첫 번째 분이었어요. 너는 돈이 없어도 배울 권리가 있다고. 선생님은 수학만 가르친 게 아니라 사람 되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도영은 녹음 파일을 반복해서 들으며 단어 하나하나를 가슴에 새겼습니다. 진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이런 사람이 시스템에서 배제되다니. 그날 밤, 준우는 다시 고열에 시달리며 헛소리로 민지 선생님을 찾았습니다. 도영은 아들을 안고 병원으로 달리며 무너져 내린 아이의 마음을 달래듯 등을 토닥였습니다. 정신이 든 준우가 힘없이 물었습니다. 아빠, 민지 이모는 어디 갔어요? 아주 가버린 거예요. 아빠, 사람들이 이모 혼내게 두지 마세요. 제가 가르쳐 달라고 한 거예요. 저는 그냥 이해하고 싶었을 뿐이라고요. 도영은 대답 대신 가슴이 미어지는 통증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지난 3개월간의 집안 CCTV 영상을 모두 복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감시가 목적이 아니라 놓쳐버린 기억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영상 속에서 민지는 묵묵히 청소하고 준우가 떨어뜨린 장난감을 줍고 틀린 문제집을 지우개로 꼼꼼히 지우고 아이가 남에게 보여주기 부끄러워 숨겨둔 그림들을 조심스럽게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민지가 준우 옆에 앉아 책을 읽어주는 장면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를 바라보는 준우의 눈빛에는 안정감과 신뢰, 깊은 유대감이 가득했습니다. 도영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지는 도우미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배움과 사랑받을 자격이 있음을 처음으로 일깨워준 사람이었습니다. 며칠 후 해고되었던 권 선생이 뻔뻔한 얼굴로 저택을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다음부터는 수준 떨어지는 도우미가 도련님 교육에 끼어드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아이들은 하층민들에게 나쁜 물이 들기 쉽거든요. 도영이 고개를 들어 차가운 칼날 같은 눈빛을 쏘아보았습니다. 당신, 오늘부로 해고야. 네. 뭐라고 하셨습니까? 권 선생이 얼어붙었습니다. CCTV를 다 확인했어. 당신이 준우를 어떻게 대했는지 똑똑히 봤다고. 아이 보는 앞에서 사람 뺨을 때리고 모욕적인 말을 쏟아붓다니 당신은 교육자 자격이 없어. 회장님, 고작 도우미 계집애 때문에 저를 자르시는 겁니까? 권 선생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 아이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사람, 그리고 내가 남이라고 무시했지만 내 아이의 영혼에 가장 깊은 인간애를 심어준 사람 때문이지. 권 선생은 분을 사귀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도영은 공부방에 서서 준우가 그린 민지의 그림을 바라보았습니다. 서툰 솜씨지만 사랑이 넘치는 그림은 이제 그가 외면할 수 없는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도영은 수석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난 5년간 시내에서 발생한 교육 비리, 특히 오만석과 관련된 건들을 모조리 찾아와. 그리고 내부 정치 문제로 쫓겨난 교사들의 명단도 확보해. 회장님, 무엇을 하시려고요? 한 선생님의 명예를 되찾고 시스템에 의해 버려진 아이들을 구해야지.
이제 이 이야기는 민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버림받은 세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부동산 업계의 거물 함도영이 생애 처음으로 금전적 이익이 아닌 인격과 신뢰라는 가치에 투자하기로 결심한 순간이었습니다. 아이는 이해받아야 하고 스승은 존중받아야 하며 사회는 공정해야 합니다. 도영은 거대한 권력과 맞서야 하는 험난한 여정이 될 것임을 알았지만 이번만큼은 절대 등을 돌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건이 있고 일주일 후 저택의 분위기는 묘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무거운 공기는 가셨지만 여전히 편안하지는 않았습니다. 도영은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며 집안의 모든 것, 특히 아들을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준우는 몸은 회복되었지만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새로 온 과외 선생과의 수업은 30분을 넘기지 못했고 아이는 머리가 아프다거나 졸리다며 수업을 피했습니다. 늦은 밤 귀가한 도영은 거실에서 새로 온 표 선생과 관리인이 언쟁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도대체 애가 왜 이렇게 고집이세요? 뭘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하고 수학 수업을 아주 장난으로 알아요. 선생님, 도련님이 고집을 부리는 게 아니라 요즘 부잣집 애들은 오냐오냐 키워서 버릇이 없다니까요. 입만 열면 민지 타령인데 그 여자가 무슨 신이라도 됩니까? 도영은 계단 뒤에 서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나오지 마십시오. 표 선생이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도영이 등 뒤에 서 있자 그녀는 급히 목소리를 꾸몄습니다. 아, 회장님. 죄송합니다. 오늘 좀 스트레스를 받아서. 당신은 준우와 맞지 않습니다. 내 아들과 아이를 진심으로 가르쳐준 사람을 모욕하는 건 용납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했을 텐데요. 표 선생은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 허둥지둥 쫓겨났습니다. 문이 닫히고 깊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도영은 아들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준우는 벽을 보고 누워 작은 책을 껴안고 있었습니다. 도영이 침대 곁에 앉았습니다. 새 선생님이 싫으니? 네. 왜? 그 아줌마는 제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어요. 민지 이모는 한 번도 그런 말 안 했는데. 민지 선생님은 누구나 자신 말에 배우는 방법이 있다고 했어요. 도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정한 스승은 판단하기 전에 먼저 듣는 법입니다. 그는 자신조차 아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민지 선생님이 돌아오면 열심히 할 거니? 네. 다 할게요. 이모가 가르쳐 준다면 뭐든지요. 다음 날 아침, 도영은 해직 교사들이 모여 만든 작은 대안학교 마음학교를 찾아갔습니다. 도영은 삐뚤빼뚤한 아이들의 그림이 붙은 학교 복도를 걸었습니다. 고급스러운 국제학교와는 달랐지만 그곳에는 그가 잃어버린 생명력이 있었습니다. 민지의 친구이자 교장인 여성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민지 선생님을 찾으러 왔습니다. 다시 도우미로 고용하려는 게 아닙니다. 제 아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의 제안도 있습니다. 교장이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오실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민지를 설득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 친구는 신념이 강해요. 그리고 회장님은 그녀가 신뢰를 잃게 만든 그 세상의 일부였으니까요. 잠시 후 그는 복도 끝 교실로 안내되었습니다. 민지는 10명 남짓한 아이들과 마룻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색종이를 오려 감정 지도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오늘 기분이 좋으면 노란색, 슬프면 파란색, 화가 나면 빨간색을 붙여보렴. 내 기분을 모르겠으면 하얀색을 붙여도 괜찮아. 아이들이 제잘거리며 지도를 채워갔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좀 슬픈데 기분도 좋아요.
2개 다 붙여도 돼요. 그럼. 감정은 하나의 칸에 가둘 수 없는 거란다. 문밖에서 지켜보던 도영의 마음이 일렁였습니다. 성공과 명예를 위해 진짜 감정을 묻어두고 살아온 자신의 삶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른들의 메마른 마음이 아이들을 다치게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쉬는 시간, 복도로 나온 민지는 도영을 보고 멈칫하며 경계태세를 취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도움이 일 안 합니다. 교장 선생님 곤란하게 하지 마세요. 도우미로 데려가려는 게 아닙니다. 민지는 침묵했습니다. 당신이 있어야 할 곳으로 다시 모시고 싶습니다. 내 아들의 선생님이자 제가 시작하려는 지역사회 교육 프로젝트의 리더로서 말입니다. 민지가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교육에 투자하시겠다고요? 부동산처럼 돈이 되지는 않을 텐데요.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아들에게 제대로 된 어린 시절을 빚졌고 제 양심에게 속죄할 기회를 빚졌기 때문입니다. 한참 침묵하던 민지가 물었습니다. 저를 짓밟았던 그 불공정한 시스템은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변호인단과 증거를 모으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 비리를 세상에 폭로할 때 제 옆에 서 주셨으면 합니다. 처음으로 민지가 도영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두려움 없는 동등한 파트너로서의 눈빛이었습니다. 진심이라면 좋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상류층을 위한 고액 과외는 안 합니다. 저는 도련님을 포함해 아이들을 평범한 아이들처럼 가르칠 겁니다. 약속합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하십시오. 화려한 말은 없었지만 두 사람의 악수에는 도영이 체결했던 그 어떤 수천억짜리 계약보다 더 큰 약속이 담겨 있었습니다. 경청과 이해로 시작될 미래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준우는 공부방에 앉아 책을 정리하는 민지를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며 달려가 안겼습니다. 엉엉 울음을 터뜨리는 아이를 민지가 안아주었습니다. 민지 이모. 다시는 안 오는 줄 알았어요. 늦게 와서 미안해. 이제 이모 어디 안 갈 거야. 작은 방에 다시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늦은 오후의 햇살이 서로를 이해하는 아이와 스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민지가 돌아온 첫날 아침, 저택의 공기는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준우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스스로 준비를 마치고 2층 공부방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도망치고 싶었던 그 방이 이제는 가장 가고 싶은 곳이 되었습니다. 민지는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 속에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인생의 새로운 챕터를 시작하는 첫 수업이었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준우 도련님. 안녕하세요. 오늘 수학 진도 나가요. 그러며. 하지만 그 전에 선생님한테 해줄 이야기 없나요? 준우가 머뭇거리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빠한테 새 선생님 싫다고 거짓말했어요. 사실은 이모한테 배우고 싶어서 그런 건데. 민지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마음 써줘서 고마워요. 하지만 이제 거짓말은 안 하기로 해요. 우리는 진심과 사랑으로 공부하는 거니까요. 아이가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업이 시작되었고 도영은 서재에서 CCTV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감시가 아니라 기적을 목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억지로 시키지 않아도 호기심에 눈을 반짝이며 공부하는 아이. 민지의 수업은 특별했습니다. 기계적인 암기 대신 마인드맵을 그리고 실생활의 문제를 연결했습니다. 이 문제 풀면서 어떤 기분이 들었어? 나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민지는 수시로 물었습니다.
준우는 지식뿐만 아니라 사고력을 배우고 있었고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의 자존감이 쑥쑥 자랐습니다. 일주일도 안 되어 아이는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이불 개기, 아빠에게 안부 묻기, 숙제 스스로 하기 등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우가 도영의 소매를 잡았습니다. 아빠, 내일 친구 3명 초대해서 같이 공부해도 돼요. 민지 선생님이 친구들이랑 같이 하면 더 재밌을 거라고 하셨어요. 친구 누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제가 공부를 잘하면 학원 못 다니는 친구들한테 나눠줘야 한대요. 아빠, 허락해 주세요. 아들의 눈이 진심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도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토요일 아침, 낡은 티셔츠를 입은 아이 3명이 저택 대문을 들어섰습니다. 민지의 옛 제자들인 북구의 아이들이었습니다. 준우가 달려나가 친구들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들의 특별한 교실이야. 공부방에는 도영이 밤새 준비해 둔 책상과 의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민지는 내 아이의 엄마처럼 그들 사이에 앉아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이야기가 수학이 되고, 단어가 되고, 도덕이 되는 수업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민지가 제안했습니다. 회장님, 이곳에서 매주 한 번 나눔 교실을 열고 싶습니다. 수업료는 없습니다. 근처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 5-6명 정도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보안과 사생활 문제로 잠시 망설이던 도영은 아들이 친구들과 어울리며 짓는 순수한 미소를 보고 결심했습니다. 좋습니다. 책걸상과 교재는 제가 지원하죠. 단, 안전과 규율은 선생님 책임입니다. 민지의 눈이 오랜만에 환하게 빛났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택의 수업은 입소문을 탔습니다. 봉선동 부촌 한복판의 성적 압박도, 경쟁도 없이 가슴으로 가르치는 이상한 교실이 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준우는 이제 민지를 선생님이라 불렀고, 도영은 아이들의 키다리 아저씨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도영에게 일어났습니다. 밤늦게 발코니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내려다보던 그는 아내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여보, 1등보다는 따뜻한 사람이 되게 키워줘.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이는 점수가 아니라 사랑과 믿음으로 자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도영은 측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비영리 교육재단을 설립해 부당하게 해직된 교사들과 가난한 아이들을 지원하는 곳으로. 이름은 밝은 마음 재단으로 하지. 회장님, 갑자기 왜 이런 투자를 하십니까? 칠판이 아니라 가슴으로 내 아이를 가르친 스승을 만났거든. 그리고 지위가 낮다고 사람을 무시하다가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을 뻔했으니까. 전화를 끊고 방으로 들어온 도영은 준우의 공책 표지에 적힌 글씨를 보았습니다. 민지 선생님은 공부를 가르쳐 주시고, 민지 선생님은 사람 되는 법을 가르쳐 주신다. 그는 가벼운 마음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한 아이뿐만 아니라 한 세대를 구원할 교육이 이곳에서 시작되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늦은 오후, 소나기가 쏟아지자 마당에 있던 아이들이 허둥지둥 책을 챙겼습니다. 얘들아, 책 젖지 않게 조심해. 민지가 비닐을 씌우며 소리쳤습니다. 처마 밑으로 피신한 아이들은 비에 젖은 채 서로를 보며 깔깔거렸습니다. 비 오니까 재밌어요. 선생님, 내일은 연 만들기 해요. 오늘 수학 공부 잘하면 내일 연 만들기 골. 민지의 활기찬 대답이 들렸습니다. 거실에서는 도영이 백발이 성성한 신사, 탁전 교육청 감사관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할 건가? 탁전 감사관이 물었습니다. 이미 시작했습니다. 재단 운영 자금은 충분합니다.
억울하게 징계받은 교사들을 위한 법률 지원과 대한 학교 시스템을 만드는 데 고문이 되어 주십시오. 자네, 그 냉혈한 한도영 맞나? 언제부터 자성가가 된 거야? 내 아들이 우는 법을 가르쳐 줬고, 한 선생님이 내가 얼마나 눈먼 장님이었는지 깨닫게 해줬거든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대화 사이로 파고들었습니다. 탁 전 감사관이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어른들의 욕심에 사라져버렸던 웃음소리였습니다. 저 웃음을 되찾아 줄 겁니다. 바로 이 작은 교실에서부터요. 다음 주 마음학교의 영상이 SNS에 공개되었습니다. 소박한 차림의 민지 선생님과 눈을 반짝이는 아이들. 그리고 준우의 인터뷰가 담겨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공부가 싫었는데요. 민지 선생님 덕분에 공부는 세상을 이해하는 거란 걸 알았어요. 영상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이틀 만에 수천 건이 공유와 응원 댓글이 달렸습니다. 참여 문의와 후원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하지만 시련은 밖이 아닌 교육계 내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수요일 오후, 도영에게 시 교육청의 출석 요구서가 날아들었습니다. 출석 요구서에는 개인주택에서 이루어지는 무허가 교육활동, 학원법 및 평생교육법 위반 혐의에 대해 소명하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비서가 당황한 기색으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만약 저들이 학원법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몰아붙인다면 막대한 행정과태료는 물론이고 당장 공부방을 폐쇄하라고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도영 씨는 침착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잘됐군.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저들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 조사는 15년 전 도영 씨가 처음 발을 들였던 교육청의 큰 회의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사람은 옥만석 부교육감이었습니다. 그는 과거 민지 선생님이 억울하게 징계를 받게 만들었던 장본인으로 지금은 교육청의 고위직인 부교육감 자리에 올라 있었습니다. 그는 상석에 앉아 여전히 차갑고 거만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기업의 봉사 정신은 환영합니다만 함 회장님의 공부방은 현재 교육활동 등록증이 없습니다. 귀하는 현행 과외 교습 관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사진을 SNS에 게재한 것 또한 법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도영 씨는 침착한 태도로 두꺼운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법적인 서류는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모든 학부모님께 이곳이 지역사회학습 동아리 모델이며 수업료를 받지 않고 수료증도 발급하지 않는다는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이는 학원법의 영리활동 범위에서 완전히 벗어난 자발적인 지식 나눔 활동입니다. 옥 부교육감이 불쾌하다는 듯 헛기침을 하며 말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당신은 현행 공교육 시스템이 능력이 부족하다는 오해를 사회에 심어주고 있습니다. 이는 공교육 시스템의 위신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입니다. 저는 고의로 오해를 만들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회가 그렇게 느낀다면 그것이야말로 경종을 울리는 신호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시스템을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되돌아보고 구멍난 곳을 고치기 위함입니다. 그때 구석에 침묵을 지키며 앉아있던 젊은 장학사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주제넘게 끼어들어 죄송합니다만 저는 몰래 그 공부방을 참관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아이들은 진정으로 배우고 경청하며 행복해하고 있었습니다. 교육청 차원에서 이 일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재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갓 피어난 인도적인 모델을 싹부터 자르지 말아 주십시오. 팽팽하던 회의실의 긴장감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옥 부교육감은 손가락으로 책상을 가볍게 두드리며 날카로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주시할 겁니다. 함 회장, 사회에는 법과 원칙이라는 기강이 필요합니다. 일시적인 감정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는 걸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도영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올바른 교육이란 딱딱한 규율에만 의존할 수 없다고 믿습니다. 교육은 믿음과 어진 마음으로 쌓아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회의는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끝났습니다. 그날 저녁, 민지 선생님이 수업 정리를 하고 있을 때 도영 씨가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이 공부방을 없애라고 하던가요? 도영 씨가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없애지 못할 겁니다. 법적으로 우리가 옳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힘들게 할 겁니다. 민지 씨는 아이들이 걱정된다고 말했고, 도영 씨는 단호하게 안심시켰습니다. 걱정 말아요. 우리는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제가 전부 처리하겠습니다. 민지 씨는 그저 예전처럼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만 집중해 주세요. 민지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눈빛은 점차 단단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조용한 전쟁을 함께 치르는 믿음직한 동지가 되었습니다. 2층 발코니에서 준우가 일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몰래 마당을 내려다보며 심각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아빠와 민지 선생님을 보았지만 두 사람의 눈빛만은 빛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준우는 미소를 지으며 일기장에 글을 써 내려갔습니다. 아빠는 더 이상 예전처럼 화를 내거나 차갑지 않다. 민지 선생님도 처음 이곳에 왔을 때처럼 슬퍼 보이지 않는다. 두 분 모두 웃고 있는 걸 보니 우리 공부방은 아주 오랫동안 계속될 것이 분명하다. 준우는 펜을 내려놓고 눈을 감은 채 비 온 뒤의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정원에는 비를 맞은 어린 새싹들이 젖은 흙을 뚫고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여리지만 강인한 생명력을 지닌 그 새싹들은 마치 그들의 작은 공부방과 같았습니다. 자꾸 의심을 받기도 하지만 매일매일 사랑과 공평함이 있는 교육에 대한 믿음을 다시 심어가고 있는 그곳처럼 말입니다. 어진 마음이라는 씨앗이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음 학교에 대한 소식은 이제 단순한 SNS 현상을 넘어 주요 언론에도 자주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초기 기사들은 긍정적인 논조를 띄웠습니다. 가난한 아이들의 생각을 바꾸는 무료 공부방, 아들의 말에 귀 기울여 인생을 바꾼 재벌 회장, 몇 주 만에 그를 깨친 고아들의 이야기에 네티즌들 눈물바다 같은 제목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보이지 않는 반대 세력의 물결도 일기 시작했습니다. 대형 교육 커뮤니티의 익명 계정들이 험담을 퍼뜨렸습니다. 기업 홍보를 위한 보여주기식 공부방이다. 수업을 맡은 교사는 과거 불온한 사상을 이유로 해직당한 전력이 있어 아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줄 것이다 등 확인되지 않은 루머들이었습니다. 민지 선생님이 공립학교에 재직하던 시절의 옛 사진들이 악의적으로 편집되고 내용이 조작되어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날 아침, 준우가 감정과 소통에 관한 마인드맵을 열심히 그리고 있을 때 민지 선생님이 넋이 나간 표정으로 교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휴대폰 화면에는 인신공격성 메시지와 댓글 수백 개가 떠 있었습니다. 준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무슨 일 있으세요? 민지 선생님은 애써 미소 지으려 했지만 눈동자는 시리도록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이고 수업을 이어갔지만 마치 누군가가 빛을 앗아간 듯 얼굴에는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함성그룹 본사에서 도영 씨 역시 거대한 폭풍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주요 투자 파트너들이 연이어 전화를 걸어 밝은 마음교육재단의 불투명한 운영 의혹에 대해 해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일부 주주들은 그가 사업 목표가 불분명한 비영리 교육 분야에 계속해서 회사의 영역을 넓힌다면 자금을 회수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도영 씨는 놀라지 않았지만
이 비열한 공격의 배후에 있는 인물 때문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 배우는 다름 아닌 자신의 어두운 과거가 드러날까 두려워하고 있던 옥만석 부교육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택은 평소보다 훨씬 고요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도 준우의 명랑한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예민한 소녀는 어른들이 무언가로 인해 바쁘고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정리가 끝난 후 민지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도영 씨의 서재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제 그만두는 게 좋지 않을까요? 민지 씨의 물음에 도영 씨는 즉시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만약 지금 민지 씨가 물러선다면 아이들은 이제 막 피어난 희망을 모두 잃게 될 겁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변화를 두려워하는 몇몇 사람들 때문에 멈출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공보방이 폐쇄되면 회장님은 회사의 신용도 잃고 회장직까지 잃을 수도 있어요. 저는 회장님의 경력을 망치는 짐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민지 씨는 짐이 된 적이 없습니다. 민지 씨야말로 내가 진정한 삶을 살게 해준 이유입니다. 민지 선생님은 침묵 속에 목이 메어왔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부서졌던 믿음의 조각들이 다시금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도영 씨는 저택 내 공보방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기자와 변호사, 교육청 관계자, 학부모, 그리고 학생들을 초대했습니다. 행사는 공보방의 정신처럼 소박하고 진실되게 진행되었습니다. 도영 씨는 연설에서 힘주어 말했습니다. 저는 제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거나 제 이름을 알리기 위해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제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합니다. 저는 과거의 돈으로 아이의 완벽한 미래를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아이가 저에게 정반대의 사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교육은 치열한 성적 경쟁이 아니라 사람의 인격을 길러내는 여정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공부방은 비록 겸손한 공간일지라도 거대한 시스템들이 감히 인정하지 못했던 일을 해냈습니다. 바로 소외된 아이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연설이 끝난 뒤 학생들이 직접 휴대폰으로 촬영한 영상이 상영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배움과 우정, 그리고 멀게만 느껴졌던 꿈들이 이제는 얼마나 가깝게 느껴지는지에 대해 꾸밈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영상을 본 한국의 네티즌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비난하던 사람들은 글을 삭제하고 지지로 돌아섰습니다. 유명 탐사보도 기자들이 개입하여 언론 공격과 교육계 이익 집단 간의 검은 유착 관계를 폭로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교육부가 시 교육청에 대한 정식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옥만석 부교육감은 직권남용 및 과거 교사 징계 서류 위조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모든 일이 점차 밝혀지고 정의가 실현되었지만 민지 선생님은 며칠 밤을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새벽 3시에 깨어 뒤뜰로 나가 하얀 목련이 향기롭게 핀 나무 아래 가만히 앉아 있곤 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과거의 기억이 낡은 필름처럼 천천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에게 무시당하고 동료들에게 따돌림당하며 반항아 눈치 없는 사람이라는 꼬리표가 붙었던 그 시절들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제가 완전히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둠 속에서 민지 씨가 나지막이 말하자 도영 씨가 다가와 그녀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민지 씨는 제가 만난 사람 중 가장 용감한 사람입니다. 전 여전히 무서워요. 언젠가 모든 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다시 빛 밖으로 밀려날까 봐요.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제가 민지 씨 앞을 막아설 겁니다. 그리고 제가 쓰러진다면 민지 씨가 가르친 아이들이, 그 세대가 당신 뒤에서 받쳐줄 겁니다. 민지 선생님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도영 씨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피곤해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에 기댄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한 대형 출판사에서 도영 씨에게 연락해 민지 선생님과 도영 씨, 그리고 제자들의 여정을 담은 마음 학교라는 책을 출판하고 싶다고 제안했습니다. 도영 씨는 집필을 거절하면서 대신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그 책은 학생들이 직접 쓰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아이들은 각자 자신의 순수한 시선으로 이야기를 써 내려갔습니다. 화려한 문장은 필요 없었고 오직 진실만이 필요했습니다. 책은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 초에 출간되었습니다. 표지 그림은 준우가 직접 그렸습니다. 선생님이 학생들의 손을 잡고 배움의 자유라고 적힌 문을 통과하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날 마음 학교 학생들은 직접 만든 흰색과 파란색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그것은 희망과 지혜를 상징했습니다. 민지 선생님은 서림 초등학교 운동장 한가운데 섰습니다. 그곳은 그녀가 처음 교단에서 쫓겨났던 곳이지만 이제는 훌륭한 본보기로 초청받아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된 곳이었습니다. 화려한 장식도 요란한 현수막도 없었지만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받은 이들의 우렁찬 박수 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따스한 초봄의 햇살 아래서 준우는 선생님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소녀는 자신이 스승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수백 명의 다른 아이들이 미래로 가는 길을 찾도록 도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불공평한 어둠이 그들의 삶을 덮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후광 뒤에는 진실이 있고 그 진실은 새로운 세대를 비출 만큼 충분히 찬란했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광주의 익숙한 거리에도 따뜻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도영 씨의 저택은 그 어느 때보다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곳곳에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아이들뿐만 아니라 변두리 지역, 보육원, 그리고 가난한 노동자 동네의 아이들도 찾아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렇게 번듯한 곳에서 함께 공부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던 아이들이었습니다. 마음 학교는 이제 도영 씨의 집거실 하나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후원자들과 교육 봉사자들의 지원으로 3개의 구의 지점을 둔 모델로 확장되었습니다. 민지 선생님은 이제 소규모 그룹의 교사가 아니라 열정 넘치는 젊은 교사 10여 명을 이끄는 전문적인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인격 형성에 중점을 둔 프로그램을 차근차근 만들어 나갔습니다. 딱딱한 교환이나 점수 경쟁 없이 삶과 연결된 지식과 측은지심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희망의 불꽃이 번지기 시작할 때 꺼져가던 낡은 재들이 다시 불씨를 살리려 들었습니다. 그날 아침 8구에 새로 문을 연 교실에서 회의를 하던 중 민지 선생님은 협력자로부터 긴급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녀가 예전에 근무했던 초등학교의 보수적인 학부모 단체가 자극을 받아 마음 학교가 정규 교육에 대한 그릇된 사상을 퍼뜨린다는 이유로 운영 중단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황색 언론들은 도영 씨가 자선 사업을 상업화하려 한다는 음모론을 제기하며 그가 아들을 위해 변한 아버지라는 이미지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모함했습니다. 동시에 도영 씨는 함성그룹 이사회로부터 긴급 청문회 출석 요구서를 받았습니다. 오랜 주주들은 그가 수익이 나지 않는 교육 프로젝트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과 정신을 쏟는 것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긴장된 회의에서 한 이사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선택하셔야 합니다. 주주의 이익을 위해 그룹 회장직을 유지하시든가 아니면 그 허황된 공부방을 계속하시든가 둘 중 하나입니다. 도영 씨는 회의 테이블을 둘러보며 기이할 정도로 평온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선택할 필요 없습니다. 저는 이미 결정했습니다. 이 인간적인 교육 모델을 지키기 위해 물러나야 한다면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맨손으로 이 그룹을 읽었지만 이제는 사람보다 자산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에게 이 자리를 넘기겠습니다.
회의실안은 충격에 휩싸였고 아무도 자신의 귀를 믿지 못했습니다. 도영 씨는 사임서에 서명하고 18년 동안 지켜온 회장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당혹감과 아쉬움이 섞인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냉철하고 결단력 있던 사업가가 작은 공부방 하나 때문에 권력의 정점을 스스로 내려놓을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함도영 회장의 사임 소식은 산불처럼 번져나갔지만 비난 대신 여론은 극적으로 반전되었습니다. SNS에는 수십만 개의 댓글이 달리며 그를 국민 아빠, 황금 심장을 가진 부자, 참교육의 표상이라며 칭송했습니다. 방송국들은 도영 씨와 민지 선생님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그들은 모두 거절했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작은 교실에 머물렀습니다. 늦은 저녁 수업이 끝난 후 민지 씨는 강변의 작은 카페에서 도영 씨를 만났습니다. 그곳은 이 모든 것이 아이디어 단계였을 때 두 사람이 만났던 곳이었습니다. 회장님이 너무 많은 희생을 하신 것 같아요. 민지 씨가 울먹이며 말하자 도영 씨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사실 저는 이제야 진짜로 사는 기분입니다. 예전에는 책임감과 숫자 때문에 존재했지만 지금은 하루하루가 의미 있습니다. 아들이 높은 점수를 받아서가 아니라 사랑하고 나누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짓는 진짜 미소를 보게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만약 이 공부방마저 강제로 문을 닫게 되면 어떡하죠? 그렇다면 다른 곳에 열면 됩니다. 처마 미디나 공원, 시장 한복판이라도 상관없어요. 지식에는 벽돌로 쌓은 벽이 필요 없습니다. 그저 마음을 가진 전달자만 있으면 됩니다. 민지 씨는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가르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저를 전적으로 믿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진심을 다해 가르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날 밤 가로등 불빛 아래서 도영 씨는 민지 씨를 오랫동안 안아주었습니다. 그에게는 이제 스승에 대한 존경심을 넘어 깊은 사랑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감정은 그녀가 아들 곁에서 끈기 있는 눈빛으로 미래의 씨앗을 심듯 가르치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던 날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준우는 날이 갈수록 의젓해졌습니다. 소녀는 민지 선생님을 도와 수업 준비를 하고 조를 나누며 동생들을 지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준우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아빠는 영웅을 꿈꾸지 말라고 하셨지만 지금 아빠는 나의 영웅이다. 아빠는 민지 선생님의 손을 잡기 위해 왕자를 버릴 용기가 있는 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민지 선생님은 공부란 세상에 도움이 되기 위해 하는 것임을 가르쳐 주셨다. 한 달 뒤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프랑스 파리에 있는 한 국제교육기구가 민지 선생님과 도영 씨를 글로벌 커뮤니티 교육 포럼에 초청해 마음 학교 모델에 대해 발표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짓밟혔던 작은 씨앗이 이제는 국제적인 상징으로 성장했습니다. 인천공항으로 출국하던 날 수백 명의 학생과 학부모가 배웅을 나왔습니다. 요란한 현수막이나 악대 연주는 없었지만 따뜻한 포옹과 눈물 글썽이는 눈빛, 그리고 몰래 가방에 넣은 아이들의 손편지가 있었습니다. 준우는 아빠와 민지 선생님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선생님, 이야기 보따리 많이 챙겨 오셔야 해요. 그래야 제가 수업할 때 아이들에게 해줄 말이 생기죠. 도영 씨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약속하마. 가장 좋은 것들만 담아 올게. 대신 너희들도 공부방의 불꽃을 잘 지키고 있어야 한다. 민지 선생님은 준우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준우야, 내가 바로 아이 한 명이 어른들의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게 해준 첫 번째 사람이야. 고맙다. 비행기는 붉은 노을 속으로 이륙했습니다. 저 아래 마음 학교의 교실들은 여전히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계속해서 배우고 꿈꾸며 책 속에서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인생에서도 새로운 챕터를 써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올바른 교육의 불꽃은 한번 타오르면 쉽게 꺼지지 않습니다. 누군가 의심이나 질투로 끄려 해도 아이들의 맑은 눈동자 속 어딘가에서 그 불꽃은 은은하고 끈질기게, 그리고 영원히 타오를 것입니다. 늦가을 파리의 날씨는 쌀쌀했고 고풍스러운 돌길 위로 낙엽이 덮여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에 민지 씨의 볼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전혀 춥지 않았습니다. 호텔에서 포럼이 열리는 유네스코 회관까지 걷는 내내 도영 씨가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지 씨가 전 세계에서 온 교육자, 사회운동가, 기업가, 학자 등 수백 명의 국제 대표들 앞에 선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무대 위 부드러운 조명 아래서 민지 씨는 꾸밈 없고 진솔한 목소리로, 하지만 감정을 가득 담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명문 학교 출신이 아닙니다. 저는 징계를 받고 해고된 교사였습니다. 다시는 가르칠 기회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 소년이 나타났습니다. 공부를 싫어하던 그 아이가 제 안에서 교사의 사명에 대한 강렬한 믿음을 다시 깨워주었습니다. 장내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모두가 경청했습니다. 15분의 짧은 시간 동안 민지 씨는 마음 학교의 고난 가득했던 여정, 배움에 목마른 가난한 아이들, 그리고 자신의 심장을 되찾기 위해 권력의 후광을 벌인 한 부유한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연설의 마지막은 광주 저택의 교실을 담은 짧은 영상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집중하는 얼굴, 해맑은 웃음소리, 열정적으로 손을 드는 작은 손들. 마지막 장면은 준우가 마이크를 잡고 당당하게 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민지 선생님은 저희에게 좋은 사람이 되는 법을 가르쳐 주셨고, 아빠는 친절함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마음 학교는 저희의 두 번째 집입니다. 박수 소리가 파도처럼 터져나왔고 오랫동안 그치지 않았습니다. 핀란드에서 온 교육 대표가 무대로 올라와 눈물을 글썽이며 민지 씨를 껴안았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교육혁명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 마음 학교 모델은 동남아시아 3개국의 지역사회 교육 지원 시범 프로그램으로 도입될 것을 제안받았습니다. 도영 씨 또한 유럽의 한 대형 비영리 단체로부터 광주의 모델을 본뜬 국경 없는 교육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후원 제안을 받았습니다. 2주 후, 그들은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른 아침 인천공항은 붐볐지만 입국장 게이트 앞에 줄지어 선 수십 명의 아이들이 단연 눈에 띄었습니다. 아이들은 삐뚤빼뚤한 영어로 쓴 귀여운 피켓을 들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영웅들 환영합니다. 너무 보고 싶었어요. 한 소녀가 소리쳤습니다. 민지 선생님, 프랑스 케이크 사 오셨어요? 민지 선생님은 커다란 피켓 문구를 보고 행복하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준우 아빠는 영웅, 민지 선생님은 슈퍼맨. 도영 씨는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였지만 눈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로 사는 동안 이렇게 소박하지만 감동적인 환영은 처음이었습니다. 준우가 가장 먼저 달려왔습니다. 소녀는 민지 선생님을 아는 뒤 아빠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소식 들으셨어요? 오늘 조간신문에 우리 교실 이야기가 3페이지나 실렸어요. 학교 친구들이 다 읽었어요. 아빠, 자랑스럽죠? 도영 씨가 사랑 가득한 눈으로 되물었습니다. 그럼, 정말 자랑스럽구나. 근데 걱정도 돼요. 입학 신청이 너무 많아서 과부하가 걸렸거든요. 매일 수십 명의 학부모님이 문자를 보내오셔서 민지 선생님은 진짜 교장 선생님이 되실 판이에요.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웃음 뒤에는 진지한 현실이 있었습니다. 공부방이 예상보다 훨씬 커지면서 인력, 프로그램, 시설,
그리고 지속 가능성에 대한 장기적인 준비가 필요해진 것입니다. 다음 날 바로 도영 씨는 모든 교사와 핵심 자원봉사자들을 소집해 중요한 회의를 열었습니다. 익숙한 저택거실에서 그는 마음 프로젝트 2.0 작은 교실에서 교육의 사회화로라는 제목이 적힌 큰 도표 앞에 섰습니다. 그는 계획을 3가지 방향으로 나누었습니다. 첫째, 개인 주택에 의존하지 않는 재단 전용 커뮤니티 센터 건립. 둘째, 스펙보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실질적인 기술을 중시하는 젊은 교사 및 지도자 양성. 셋째, 누구나 자신의 지역에서 비슷한 공부방을 열 수 있도록 돕는 오픈소스 학습자료 개발 및 무료 공유. 민지 선생님이 열정적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구식 학교를 열려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평등하게 배우고 사랑으로 가르치는 지식의 집을 열 것입니다. 방 안에 모든 사람이 동의의 박수를 보냈고 열정이 따뜻한 불꽃처럼 번졌습니다. 한 달 후, 남구의 첫 번째 마음센터가 공식적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거창한 리본 커팅식도 의전도 없이 100여 명의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붉은 벽돌이 깔린 작은 마당에 옹기종기 모여 앉았습니다. 벽에는 나무 현판 하나만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아이들은 빛이고 어른은 그 빛을 밝히는 사람이다. 도영 씨는 연설을 하지 않고 맨 뒷줄에 조용히 앉아 아이들이 공부하고 웃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때때로 그의 시선은 민지 선생님이 작은 그룹에게 시를 읽어주고 있는 마당 한 구석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창문을 통과한 햇살이 그녀의 머리카락 위로 아침 이슬처럼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준우가 다가와 귓속말로 속삭였습니다. 아빠, 오늘 수업 주제가 사랑이었거든요. 민지 선생님이 사랑은 멋진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곁에 있어 주는 거래요. 도영 씨는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는 아름다운 교향곡의 마지막 음표처럼 곁에 있어주는 사랑이라는 말이 깊게 남았습니다. 어떤 소중한 교훈은 교과서나 칠판에 분필 글씨로는 배울 수 없습니다. 오직 어른이 아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 그리고 스승이 과거의 제 덤불 속에서 다시 일어나 세상을 위한 새로운 불꽃을 피워 올릴 때만 배울 수 있습니다. 광주의 늦가을은 황금빛 햇살로 찬란했고 가로수 사이로 서늘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센터의 작은 정원은 따스함과 생기로 가득했습니다. 이곳은 매일매일 살아있는 묘목장 같았습니다. 글자를, 그리고 사회를 두려워하던 아이들이 이제는 제잘제잘 이야기를 나누고 일기를 쓰며 칠판에 커다란 꿈을 그렸습니다. 마치 평생토록 그 기쁨 속에 살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민지 선생님은 마당 한구석에 앉아 창의적 글쓰기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원고를 꼼꼼히 수정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빨간 펜으로 빗금을 긋는 대신 파란 펜으로 밑줄을 긋고 옆에 다정한 조언을 적었습니다. 생각은 정말 좋은데 여기에 작은 설명을 덧붙이면 읽는 사람이 내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야. 등수도 비교도 없이 오직 부드러운 안내와 격려만이 있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아이들은 강요가 아닌 인정 덕분에 놀라운 속도로 발전했습니다. 준우는 이제 의젓한 보조 교사가 되었습니다. 소녀는 동생들을 위한 소프트 스킬 그룹을 맡았습니다. 아빠를 닮은 차분한 목소리로 준우는 부정적인 감정을 다루는 법, 상처받았을 때 공유하는 법, 그리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누구나 실수를 하지만 잘못을 알고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실수야. 준우의 눈은 믿음으로 반짝였습니다. 그 눈빛은 처음 그 거실에서 민지 선생님에게 배우던 날 선생님이 보여주었던 눈빛과 똑같았습니다. 수업이 끝날 무렵 도영 씨가 평소보다 일찍 아들을 데리러 왔습니다. 그는 고급 양복 대신 소매를 걷어 올린 셔츠를 입고 친환경 전기 스쿠터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는 뒤뜰에서 물을 주고 있는 민지 씨에게 다가가 시청의 붉은 도장이 찍힌 서류를 건넸습니다.
공식 결정문입니다. 마음 모델이 시 최초의 자율시범 모델로 승인되었습니다. 광주시는 운영에 간섭하지 않으면서 모델 확산을 허용하고 투명한 감독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민지 씨는 서류를 쥔 손을 감격으로 가볍게 떨었습니다. 수년 동안 억압받고 잘못된 평가를 받고 시스템으로부터 거부당해 왔습니다. 이제야 친절과 끈기가 합당한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한참을 침묵하다 도영 씨를 보며 물었습니다. 이제 힘든 일은 다 끝난 걸까요? 도영 씨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가장 완벽한 결말은 이 교실이 더 이상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 날이 오는 겁니다. 수백, 수천 명의 다른 사람들이 기꺼이 이 길을 이어갈 테니까요. 두 사람은 넓은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청각 장애가 있는 소녀가 친구에게 수화로 고마워라고 말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었고, 다른 쪽에서는 시각장애 학생 그룹이 후원받은 새 기기로 점자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민지 씨가 바람처럼 가벼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교육이 정말 한 세대를 치유할 수 있다고 믿으세요? 믿는 것을 넘어 매일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신에게서, 제 아들에게서, 그리고 저 자신에게서요. 도영 씨는 치열한 사업 전선에서 물러난 후 잠도 잘 자고 가족과 여유롭게 식사하며 매일 밤 아들의 이야기를 듣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예전만큼 금전적으로 부유하진 않지만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은 풍요롭고 충만하다고 느꼈습니다. 그 주말, 마음센터는 첫 번째 졸업생들을 위한 졸업식을 열었습니다. 금장 상장이나 비싼 상품은 없었습니다. 대신 아이들의 이름이 새겨진 소박한 나무 배지, 스스로 인생 이야기를 써 내려갈 하얀 책, 그리고 선생님들의 따뜻한 포옹이 있었습니다. 준우는 학생 대표로 연단에 올랐습니다. 수백 개의 시선 앞에서 소녀는 수줍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예전에는 학교 가는 게 정말 싫었어요. 아빠는 항상 일하느라 안 계시고 저는 늘 혼자였으니까요. 공부해서 뭐 하나 싶었죠. 하지만 이 수업 덕분에 사랑하는 법, 용서하는 법, 그리고 부자든 가난하든 상관없이 따뜻한 마음을 가진 좋은 사람이 되는 법을 배웠습니다. 강당 가득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민지 선생님은 무대로 올라가 붉어진 눈시울로 준우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준우야, 고맙다. 너는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었어. 위대한 스승은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기꺼이 학생과 함께 배우려고 고개를 숙이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이야. 졸업식 끝 무렵, 학생들은 교실 뒤 작은 정원에 씨앗을 하나씩 심었습니다. 그 씨앗은 각자의 꿈을 상징했습니다. 진실을 수호하는 기자가 되고 싶은 아이, 로봇공학자를 꿈꾸는 아이, 그리고 커서 작은 빵집을 열어 가난한 친구들에게 빵을 나눠주고 싶다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다음 날, 한 나이 지긋한 아주머니가 센터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녀는 과거 싸움으로 공립학교에서 퇴학당했던 문제 학생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시골에서 가져온 과일 바구니를 내밀었습니다. 가진 건 별로 없지만 선생님들께 감사드리고 싶어서요. 선생님들 덕분에 우리 아들이 더 이상 집을 나가 겉돌지 않게 되었어요. 민지 선생님은 어머니를 안아드렸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교직 생활의 가장 위대한 성과임을 알았습니다. 바로 아이가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지 않았다는 믿음을 심어주는 것 말입니다. 몇 달 뒤, 예고도 없이 준우가 아빠와 민지 선생님에게 편지 한 통을 가져왔습니다. 전라도의 외딴 시골 마을에 가고 싶어요. 그곳 작은 마을에 그를 가르칠 선생님이 부족하대요. 이번 여름방학 한 달 동안 그곳에 가서 교육 봉사를 할 수 있게 허락해 주세요. 도영 씨는 놀랐고, 민지 선생님은 자랑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갈 거니? 네, 확실해요.
민지 선생님이 하셨던 것처럼 저도 해보고 싶어요. 어쩌면 선생님이 저를 변화시켰던 것처럼 저도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도영 씨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아이의 든든한 성장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과 민지 씨가 시작한 이 여정을 이어갈 합당한 후계자가 생겼음을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그것은 돈이나 그룹의 명성이 아닌 가슴과 숭고한 이상으로 계승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작은 가족은 웃음꽃을 피우며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민지 씨는 국을 더 떠주었고, 준우는 자립을 위해 요리를 연습 중이라며 신나게 이야기했습니다. 도영 씨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두 사람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은은한 조명이 벽을 비출 때 그는 식탁 아래로 민지 씨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보이시나요? 그 메마른 계절에 우리가 심었던 씨앗이 이제 활짝 꽃을 피웠어요. 민지 씨는 행복한 눈물로 반짝이는 눈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마당에는 오래된 감나무에 열매가 맺혔고 잘 익은 붉은 홍시 하나가 툭 하고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달콤한 향기가 마치 대지에 다정한 대답처럼 퍼졌습니다. 고난의 여정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새로운 세대가 빛과 사랑 속에서 그리고 교육이 마음에서 시작된다면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불멸의 믿음 속에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감동적인 이야기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조언은 저희가 더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